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공급량이 2026년도 서울은 이제 1만 건대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랑 202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값은 올라갔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4만 건 정도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진짜 1만 건대 중반으로 갔다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더 심각한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우선 박사 논문 다 제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박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진짜 고생 힘들었다. 많이 했습니다. 다들 그 박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통과된 거죠. 네, 사실상. 네.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6년에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부동산 문제라고 지금 꼽는 거는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을 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닐까 싶기도 한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이거는 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어떤 공급이 좀 나올 것 같은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 공급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부분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무서운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부익남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 투미TV도 맞아요. 한번 나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익남님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고견 청취하긴 했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공급 절벽이거든요. 공급량이 2026년도 서울은 이제 1만 건대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랑 2025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값은 올라갔니 뭐니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낮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그래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4만 건 정도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진짜 1만 건대 중반으로 갔다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게 되고요. 여기서도 더 심각한 사항들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양질의 공급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공급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전히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애초에 그 부분을 공급이 적다라는 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급이 적다라고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공급은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직도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다 보면 그래도 2만 건 넘게 입주하는 걸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들은 청년주택이라든가 각종 물량들 다 원기용 모으듯이 끌고 모아가지고 일단 수치는 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주택 우리가 입주할 수 있나요? 이거 뭐 제한도 있지만 사실 너무 작아요. 작고 그냥 1인 가구들 용인 사실 뭐 약간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 같은 느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량도 아니고 그게 일단 입주도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기타 공급들이 뭐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공급들도 분명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풀리는 진짜 물량들은 결국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제 아파트 물량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파트 물량 자체가 1만 건대 중반이다를 넘어서도 이 진짜 심각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파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대단지 아파트 여기서도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들을 찾게 되는데 2026년도에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장 잠실에서는 입주가 이제 코앞인 잠실 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달이었나 이제 방배 5구역 DH 방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로또 청약으로 말이 많았었던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제 레미안 트리니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역시 강북에서는 고분양가로 말이 많았었지만 완판이 됐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리알레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4개 단지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1000세대 미만인가?
네, 맞아요. 뭐 700세대짜리, 600세대짜리, 500세대짜리, 300세대짜리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단지인가도 의문이고 700세대짜리 단지라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수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유효 공급이 얼마나 됐었을까? 왜냐하면 서울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공급이 대부분입니다. 빈 택지를 우리가 뭐 개발을 해가지고 새롭게 시행 사업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 조합원들의 물량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물량은 또 우리가 못 건드는 물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대수가 뭐 700세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 몇 세대지라고 하게 되면 뭐 기껏 해봤자 뭐 100세대? 200세대 사이? 200세대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증가된 물량이 많지 않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급량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통계를 좀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약간 해석하는 게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주가 다 끝나서 어딘가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러면 실제로 1000개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머지 지역에서 1000개의 집이 공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진짜 좀 문제인 게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멸실되는 물량들이 많아요. 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멸실되는 물량이 보통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사이가 멸실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1만 건대 중반 입주라고 했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2026년도에 멸실 물량이 몇인지는 나중에 통계가 떠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예상되는 사항들은 2026년도는 이제 절대 물량 자체도 순증이 아니라 감소를 한다. 순감이 될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를 인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량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은 전월세 금액부터도 올라갈 거라고 전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제 입주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입주장이 이제 실종되게 되면 우리가 입주 폭탄 뭐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월세 금액은 안정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월세 금액 안정이 될 만한 요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도 사실 계속 낡아지면서, 그러니까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집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쓰니까 기본적으로 한 1년에 한 2개, 3개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폐가가 되는 거죠. 그냥 있긴 있지만 공실과 가까운 수준에 잘 안 사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해도 본전인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공급을 하지도 못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감소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심각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맨 처음에 질문 주셨었던 게 공급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잘 되고 네, 있습니까? 뭐 정부가 막 좀 권장을 한다 하는 게 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막상 벌써부터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 공급에 대해서. 네,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분명 또 말만 하다가 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실 좀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왜냐면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네. 이제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지적 사항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책 공약집을 살펴보게 되면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맞아요. 수요 억제 중심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재개발 정책 활성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 정부 때보다도 진짜 오히려 보수 정부 같은 공약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정작 보수 정권이라 해도 뭐 규제 완화 얘기는 해도 실제로 막상 뚜껑을 까보고 나면 규제 완화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었고,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물론 뭐 실제로 추진은 했었지만 국회 통과 사항에서 막혀가지고 안 된 것들도 있긴 해도 네. 그래도 막상 또 이제 집값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보수 정권에서 규제를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도 이제 초고가 가격에만 이제 집중하기보단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유의미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미 우리 한 반년 지났죠? 네.
반년 지나고 보니까 대책이 벌써 3번이 발표됐습니다. 627 대책 나왔었고요. 97 대책 나왔고요. 11호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시즌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막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그 97 대책 발표는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97 대책 발표되고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안 되겠다. 네.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인 거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사항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공급을 진짜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97 대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기 신도시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뭔가 네. 용적률 좀 더 부여해가지고 더 고밀 개발해서 세대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 뭐 신규 택지 지정이 있었나요? 뭐 딱히 그런 거는 애매했죠. 없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었지만 뭐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게 뭐 국토부의 노력이 뭐 없다라고 폄하할 거는 아니지만 약간 상충된 행위들이 같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627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이게 대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627 대출 규제가 그냥 단순히 뭐 주담대만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도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주비 안 받으면 이주 철거를 뭐 어떻게 하고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사람들은 이거 분담금 못 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발목 잡기였고 또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또 명확해진 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종 규제를 갖다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남부 주요 지역 12개 지역을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3종 규제를 저는 옳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투기거래 지구는 지정하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은 세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소유자들만 뭐 이제 매수를 해라 뭐 그런 규제.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맨 마지막 투기거래 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거든요. 5년 재당첨 금지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이걸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뭔 생각인지. 그래서 이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모르고서 이게 뭐 6.27 대책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 기사들 확인해 보다 보면 그 금융위 담당자분들이 이주비 대출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게 있나요? 막 이런 뉘앙스로 갖다 얘기한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종전에 있었던 규제 대책,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규제를 그냥 쭉 들고 오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때 이제 집값은 잡아야겠다 하면서 뭔가 대책을 꺼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된다라는 것을 인지 안 하고 그냥 꺼낸 것 같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규제를 하려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 지구는 세트 아닙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거나 혹은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말로는 활성화한다라고 했지만 힝 속았지? 딱 이건 거죠. 야 진짜인 줄 알았냐? 하면서 내심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으면서 일단은 공약 말 그대로 빌공짜가 되는 거죠.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 표를 또 받아가야 되니까 활성화하겠다라고는 했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투기 온상이야 라는 인식들을 항상 진보 진영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근에도 재건축으로 본인은 떼돈 벌어놓고 재건축은 나쁜 거다. 뭐 강남에 임대주택 때려 넣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약간 진보 진영의 그런 논리가 저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 그냥 재개발 재건축 처음부터 활성화 의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거래 지구도 지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기거래 지구가 어찌 보면 쥐약이죠. 재개발 재건축하는 쪽에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토지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출 규제에다가 투기거래 지구면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라는 거랑 사실상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뭐 대출이 뭐 40%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재당첨 금지도 생기니까 갑자기 지금 조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막 비대위 같은 거 생기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투기꾼들 때려잡아야지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을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네. 종전에는 뭐 정상적으로 이주비도 나오고 뭐 중도금 대출도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안 돼. 뭐 6.27 대책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 받은 데는 싹 다 규제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그 전에 사업 다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이주비가 안 나와. 근데 여기서도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뭐 다주택자들만 이주비 안 나오는 겁니다. 뭐 그 재개발 재건축 1주택자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딱 그 주택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원조합 원일에서 그 동네에서 20년, 30년 살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그 오래되고 낡고 좀 거주 환경 열악한 곳에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있는 집 살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지만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사볼까 하면서 추가로 매수해 놓고 내가 여기 완공되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소유자죠. 네.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도 난리 났었던 게 진보 진영에 있는 모 국회의원 분께서도 실거주 한 번도 안 한 잠실의 모 아파트 네. 들고 있었지만 난 실소유자입니다. 한 번도 입주해 본 적 없지만 실소유자잖아요. 완공되면 들어갈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떠나서 그것도 실소유자가 전 맞다라고 생각해요. 꼭 지금 당장 들어가야지만 실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괜찮지만 남들은 다 칼차단. 이게 저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건데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주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전세 보증을 빼줘야 되는데 전세 보증을 빼줄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란 거예요? 그러면 뭐 반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이씨, 나 이주 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합이 어떻게든 그냥 방법을 차선책으로 이제 찾고는 있습니다. 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조합원들의 조달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미봉책인 게 시공사가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메이저 현장들은 그게 되지만 네. 약간 좀 중소 현장들이라든가 입지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뭐 굳이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하는 것들은 그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요. 시공사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조달금리가 다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서 빌리게 되면 3% 후반에서 뭐 4% 초반 이 정도로 조달이 되는데 시공사 통해 가지고 대여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비 대출이었잖아요. 금리 자체가 막 무슨 낮은 데는 이것도 시공사의 역량에 따라 좀 다른데 낮은 데는 6%대, 높은 데는 8%대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졸지에 8%라고 하게 되면 4%를 빌릴 거를 4%더 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따지면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담들이 늘어나는 게 일단 제일 크고 그리고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의 투기거래 지구가 정말 심각한 거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랑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가 환장의 콜라보를 네. 결성하게 됩니다. 우선은 5년 재당첨 금지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재개발 재건축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투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내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들고 있었어요. 혹은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됐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똑같이 투기거래지구 내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분양 신청하지 못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청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다린 게 몇 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5년 재당첨 금지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따져봐서 적용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저한테 이제 상담료를 내면서도 유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되냐 안 되냐? 맞아요. 5년 재당첨 금지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래서 막상 따져보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 때 투기거래지구가 아니었었다. 그러면 또 해당 사항 없고요. 네. 이미 5년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5년 뒤에 분양 신청할 것 같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남 3구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남 3구역은 2023년도 6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강남 3구 용산구는 투기거래 지구가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재당첨 금지 걸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2028년도 6월 달까지 이제 분양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제 사업시 인가를 받을 걸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미 받았어.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2028년도까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청산 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재개발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한남 4구역 혹은 5구역도 가지고 있어. 그럼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받았고 5구역도 이제 사업시행 총회는 했으니까 이제 인가 내년에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순서대로 가겠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네? 팔기 싫을 수는 있겠죠. 한남 4구역, 5구역도 워낙 좋으니까 나 다 가져가고 싶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 신청을 못 한다라고 하니까 청산당하기 전에 팔아야지라는 게 재개발은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형도 금지 규정이 투기거래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분양 신청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매가 돼요. 근데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그럼 강제 청산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겠다. 근데 이걸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든 위헌소송을 걸든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지연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내가 일단은 버텨야 되는 게 3년이야, 2년이야. 이거 2년만 좀 끌어버리겠다. 대법원 가자. 대법원 가자.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자. 일단 네. 패소해도 어쨌든 계속 사업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뭐가 하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비대위들만 보통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어요. 네. 근데 이런 투기거래 지구로 인해서 그냥 순수하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좀 나쁜 사람들이긴 하죠.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왜냐면 뭐 그분들도 사정은 있죠. 갑자기 소급 적용 당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인데 그 한두 명이 본인 재산 때문에 그렇게 소송 거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이다 라고 하게 되면 프리미엄만 해도 2-30억이 넘어가는데 2-30억 현금 청산 당해서 날라간다. 감정평가 금액만 받고 너넨 떠나세요. 그러게 왜 투기를 욕심 부렸습니까? 라고 해버리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 지연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뭐 중첩돼서 규제가 막 적용되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예상을 못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크지 않겠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대책이 만약에 공급 대책에 포함되려면 역설적으로 627 1015 여기서 나왔던 규제를 일부 푸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부가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할 생각이 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아니 지금 사람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우리 사업 못 갑니다. 공사비 너무 비싸졌어요. 사업성 떨어졌어요. 인센티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인센티브 백날 주면 뭐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즉 부담금으로 갖다가 뒤에서 또 삥을 뜯잖아요. 네. 그럼 이거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야 사업 가 근데 나중에 낼 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이것만 없애도 인센티브를 더 안 줘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한 폐지해도 갈만한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두링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를 했었던 거 이제 진짜 알고 규제한 건지 모르고 규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모든 규제를 다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풀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거 예외 규정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이거? 아마 정권 초기부터 한 정책인데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그럴 수도 생각합니다.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이 그냥 쓱 넣으면 되는데 공급 대책에. 그러니까 공급 대책에서 이제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받았었던 이주비 중도금 대출 규제는 이제 완화하겠습니다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거래지구 폐지를 하거나 뭐 투기거래지구를 그냥 해제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해제를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적어도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라든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라든가 이거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전매 금지인데 네. 이걸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건다던가 네. 이런 식의 완화는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억울하게 강제 청산 당하는 사람들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럼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팔기 싫으면 뭐 그거는 다른 차원이지만 적어도 강제 청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해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항들 혹은 5년 재당첨 금지의 규정에 대해서 예외 규정들을 좀 더 넣어준다던가 혹은 아예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앤다던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게 가면서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체계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도 같이 넣어야 이게 시너지가 되지. 체계화 재건축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백날 떠들고 개정하면 뭐예요? 앞에서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이게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진위가 위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연기되긴 했지만 뭐 이제 내년 초에 뭐 나온다면은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금 지금 뭐 많이 막혀 있다.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아니라 좀 약간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쪽에서도 지금 공급이 뭐 딱히 없다면 내년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시즌 2가 온다라는 얘기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즌 2도 사실 뭐 시즌 1하고 똑같이 만드는 건 없잖아요. 항상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온다고 쳐도 뭐 여기는 비슷할 것 같고 여기는 좀 달라질 것 같다. 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더 매운맛으로 올 것 같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세다. 네. 네. 사실 이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육년 TV 출연하면서도 네. 이제 그때 분명 우리 세 번 속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죠. 노무현 네. 정부 때도 실패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했었고 그럼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실패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럼 정책 실패를 똑같이 안 하려고 하면 반면교사 삼아서 그전에 왜 실패했는지를 학습을 하고 좀 다르게 펼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공약 자체는 진짜 친시장적으로 가나 보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이제 뚜껑 까보니까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정책 물론 이번까지 3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더 세게 더 넓게 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그 과거의 어떤 실패에서 반면교사 삼은 게 너무 약했고 너무 좀 작게 했다라는 결론을 냈다. 네. 전 그런 그렇게 걸로 보고 보인다는 있습니다. 거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정확하게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있었던 각종 규제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했었고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펼치시는 분들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파워가 약했다. 우리가 이제 의사가 처방해준 약 같은 경우도 먹다가 좀 나아지면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항생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무조건 5일치를 처방해서 5일치를 다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5일치를 다 먹어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하는데 약을 딱 쓰니까 몸 내에서 이제 정화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균들이 막 죽었어. 그랬는데 나 이제 몸 괜찮아졌으니까 약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라고 하면서 본인이 의사는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복용을 중단해버리면 이제 남아있었던 애들이 이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센 항생제, 나중에 칵테일 요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여를 해야지만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생제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게 되면 무조건 처방한 복용 기간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규제 방향성은 옳았어. 근데 이거를 너무 약하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백약이 무효해지는 거죠. 네. 이제 진짜 센 대책이 나와도 또 저러나 보구나. 점점 강도를 이제 높여가니까 쟤네들 또 저러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 이제 처음부터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러면 헉 하겠지만 이미 사전에 대출 규제들을 점점 강화하다 보니까 이젠 이것도 막냐 1주택자도 막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25억 초과 2억 남겨줬잖아요. 네. 근데 이러고서도 집값 분명 안 잡힐 거고 집값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출 규제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다 있었죠? 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그 전에 6억 대출 금지했었지만 이거를 갖다 또 차등화해가지고 뭐 6억, 4억, 2억으로 쪼개놨어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카드가 이제 안 남았단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무주택자건 1주택자건 간에 대출 0원 네. 이거 할 수 있겠죠. 근데 해도 2억 나오나 0원이나 뭐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었으면 헉 할 수 있었던 것을 내성을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놈의 풍선 효과 얘기를 진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막 규제를 하니까 서울 25일 규제했어요. 그럼 경기도가 날라가요. 경기 주요 지역. 그때 당시 막 수용성 이런 신조어 나오니까 수용성 맞아요. 묶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기도들 올라가고 얘네들도 묶었어. 이제 지방광역시 올라가니까 지방광역시 묶었어. 지방 좀 거점 도시들, 중소도시들 올라가니까 얘네들도 묶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도인가 제일 규제 강했었을 때 200개 넘게인가 200개 가까이인가 그렇게 규제 전국을 그렇게 규제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골고루 막 밀어 올리듯이 올렸는데 그 얘기 또 듣기 싫어하니까 이번에 규제 나온 것도 보니까 6.27 대책도 한 번에 규제 빵 세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 범위를 전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수도권 전역으로 묶었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이나 파주나 이런 데는 여전히 막 곡소리 나오는 곳들이 상황 안 많잖아요. 좋죠. 인천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뭐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대출 규제에 똑같이 걸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저도 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분양 털 때 너무 힘들대요. 미분양이라는 거는 애초에 청약 통장 안 쓰고서도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안 받으니까 미분양이 터진 건데 그건 다주택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미분양 해소도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도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남부 12개 지역 묶었지만 여기가 왜 묶였어 싶은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노원구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는 반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왜냐면 뭐 이번에 뭐 무슨 통계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뭐 소송고도 걸겠다 하면서만 이제 반발 시위하고 막 투표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노원구 뭐 해제하니 많이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왜 묶었는지는 사실 저는 답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진짜 핫했었던 한강벨트들만 묶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대문구, 동대문구 폭등할 거고 네. 아니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약간 중심권역까지도 다 묶었다. 라고 하면서 노도강 금강구 남겨놨어요. 인서울의 비규제 지역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보여지니까 선제적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인 거고 실제 규제를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 법적인 요건을 또 맞춰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이 심하고 우리가 뭐 상승했냐.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는 21년도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2억 3억이에요. 네. 진짜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도 지금 주목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노원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강남은 2, 30억 올라가고 지금 마포 성동구도 뭐 5억 10억씩 올라가고 야 저기 동대문구도 막 전고점 돌파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제 온기가 오려고 했더니 규제를 걸었어. 우리는 무슨 잘못이야? 서울이라는 죄야?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반발이 심해진 거거든요. 근데 반발이 심한 것도 이해하고 근데 규제를 왜 그렇게 했을까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풍선 효과 발생하기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넓게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 얻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비규제 지역들이 다 뛰진 않거든요. 워낙 넓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강남이 다시 올라갑니다. 네. 노원구랑 강남이랑 똑같은 규제래. 뭐 예전에 강남만 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아유 그러면 비규제 지역인 마포 성동구 강동구 이런 데 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마포 성동구를 떠나서 노원구도 같은 규제야. 에휴 그러면 뭐 돌고 돌아서 강남이지 뭐 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강남은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네. 투기거래 지구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거든요. 강남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들 이거는 사실상 비강남권 규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이 상대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면서 네. 강남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대책 딱 3번 나왔다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정책 입안자들의 사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분들의 사상이 공고하다라고 하면 분명 부동산 때려잡아야 되고 또 모 후보님께서는 지금 토지공개념을 다시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다 보니까 이 규제를 과연 안 할까? 오히려 더 세게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규제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구나 하는데 규제를 압축적으로 세게 내놓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상되는 규제가 많지 않아요. 그건 대출 규제 뭐 어떻게 더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기존에 없었던 규제들이 뭔가 새롭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규제 다 꺼냈어. 기존에 있었던 카드 다 꺼냈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범위도 이미 한꺼번에 넓게 해버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는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도 분명 3번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이제 속내는 나타난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혹시라도 또 유턴하지 않을까라는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권 초기에 내놓은 정책 해봤자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를 인정해야 되는데 진정한 어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대책을 낼 게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집값 상승이 또 예견된다면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를 더 추가 대책을 내놓긴 할 거잖아요. 뭐 지금 남아있는 뭐 2억, 4억, 6억 대출 그걸 뭐 더 줄인다든지 효과가 없을지언정 예상되는 대책들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들 다시금 돌아오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간을 강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옛날처럼 네. 막 6개월 안에 팔고 막 이거.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일시적 2주택 지금은 아직 3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걸 1년을 다시 3년을 늘렸어요. 근데 네. 이걸 문재인 정부 때 일시적 2주택 2년으로 줄였다가 나중에 1년으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시적 네. 2주택. 일반인들이 가장 부를 추적하기 좋은 방법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 당연히 좋죠. 근데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추가 상승분을 우리가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내가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다주택자가 되면 세후 수익률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를 활용해서 A주택이 있었는데 B주택을 사요.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얘를 팔아. 또 C주택을 사요. 일시적 2주택 활용해서 얘를 또 팔아.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줘야 되는데 비과세를 맞추려면 일단 2년 보유, 이제 조정상 지역이 됐으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시적 2주택을 2년을 줄인다던가 또 1년을 줄여버리게 되면 사실상 그 중복 보유 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실상 못 받게 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너는 팔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당장 안 팔려요. 이런 사람들만 봐줄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처럼 또 2년으로 한번 줄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 이거 갈 거고요. 대출 규제는 1년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내에 종조세 처분해라. 네. 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규제 강화돼서 주택담보대출 받게 되면 실거주 무조건 하게끔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상되는 건 보유세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2026년도 6월달 지방선거니까 진보 진영에서 말을 조금 쉬쉬하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유세 강화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 인상은 예견된 거고 그런데 이거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좀 완화를 시켰어요. 이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되는데 당장 세법까지 개정하면서 강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다시 원상복구시켜도 엄청나게 뛰어 올라갑니다. 네.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래 100% 코앞까지 갔다가 60% 확 낮췄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거 다시 100%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은 원래 80%였었어. 그러니까 80%까지로만 돌릴게 라고 해도 종부세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율을 안 건드려도 이제 공시가격만 높여놔도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증가합니다. 이제 2026년도 한
이제 1월 달에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4월 달쯤에 이제 공시 가격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 보면 상승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12월 달에 종부세 받아보셨죠? 이제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배 이상 내야 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 납부하는 거에 10배는 더 냈어요. 그런 네. 거 생각해 보면 집값은 더 달라졌잖아요. 그때 당시 집값과 지금의 집값이 다른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실 그러면 필요가 그게 있습니다. 되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될 거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와서 진짜 세금을 막 중과시키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한번 또 눌려주냐 그러면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기다리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세 번째거든요. 2번 실패했잖아요. 네. 우리가 3번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요. 종부세 진짜 몇 천만 원씩 억 단위로 납부하면 감당 안 되거든요. 팔겠죠. 내가 가치 없는 주택부터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주택 먼저 처분하게 되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먼저 처분하게 되고 서울에서 서울 외곽부터 처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역별 양극화만 나타나느냐 상품별 양극화도 나타납니다. 네. 아파트를 사수하고 빌라 오피스텔을 던지게 되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신축을 사수하고 구축을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 보면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오른 거 아닙니다. 노도강은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빌라 시장은 지금 재개발 얘기 나오는 빌라 아니고서는 다 처참합니다. 네.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서울에 빌라 엄청나게 싸요. 빌라 사세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싫잖아요. 저는 빌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도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 말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은 사람들이 안 판단 거고요. 그런 데들로 수요가 쏠리는 거고요. 신축 아파트랑 구축 아파트의 격차도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똘똘한 한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수요가 쏠리는 대로 더 몰리게 되는 것이고 가격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부과하지만 격차가 그렇다고 막 좁혀지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격차는 벌어지게 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왔죠? 나는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뭐 어디 광역시가 아니라 네. 아유 뭐 우리 동네는 인구 소멸 지역이야. 학교도 계속 통폐합되고 있어. 아유 우리 동네는 미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데들은 안 사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계속 던질 거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이제 안 사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막 패러디들이 나오잖아요. 네. 11호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진격의 거인 막 성 쌌듯이 네. 뭐 월 로제, 월 신화, 월 마리아 하면서 성벽들에서 이제 경기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울, 강남 이런 식으로 갔다가 성벽 3중 성벽 쌓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규제를 왜 할까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만 좀 사세요 하면서 막아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규제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정부 공인 투자 지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로 이런 데들을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을 가야 됩니까 하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돌고 돌아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올라갔었으면 규제 지역 묶이면 떨어지겠죠. 항상 그래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규제 지역을 가야 되고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들 보다 보면 인구 소멸 지역들은 지금 뭐 세컨드 홈 하면서 주택 또 사세요 하면서 장려해 주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죽하면 세제 혜택까지 줄까? 탈출하라는 거거든요. 해당 지역들은 정부 공인 하락 지역이기 때문에 탈출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셔가지고 오히려 세컨드 홈이래요 하면서 뭔가 살까 하면서 들어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어우 고맙습니다. 던지고 나는 서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답인 것이죠.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공급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답습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매매는 어떻게든 뭐 규제로 누를 수 있어도 전월세 상승을 누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 전세 뭐 구하기 너무 힘들다. 막 1000세대 단지에 뭐 전세 한두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안 믿긴다. 우리 동네 전세 많다.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가보면은 아직도 뭐 몇십 개씩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전세 없습니다. 음. 진짜 전세 없고요. 간단한 거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전세가 몇십 개씩 있어. 네. 뭐가 없다는 얘기야 라고 하지만 직접 부동산으로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웃겼었던 건데 둔촌주공 입주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그때 네. 저는 청약 받으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지금도 받으라는 거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할 때 근데 그게 지금 30억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입주 시점 때도 사람들이 좀 그나마 기대했던 게 둔촌주공 입주 폭탄되면서 잔금 못 받춘 사람들이 막 다 던지면서 하락할 것이다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또 그때도 부동 하락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물량 봐라. 아실 물량 네이버 부동산 보면 야 매물 누적 개수가 10,000건이다 막 몇천 건이다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12,000세대에서 물량이 어떻게 10,000건이 나옵니까? 네이버 부동산 상의 수치는 그게 뜰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중복 매물률도 있고. 그쵸 중복 매물을 생각해봐야죠. 거기 그 동네 부동산이 100개가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 그거 있습니다. 중복 내가 눌렀다. 네. 중복 매물 눌러서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동호수를 살짝 핍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옛날에 허위 매물 올리고 하면 네. 막 500만 원씩 뭐 과태료 매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각오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일단 광고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중복 되니까. 매물 막 묶여서 쫙 묶이게 되면 또 안 되죠. 되니까 네. 야 살짝 틀어놓고서 거래됐네요 뭐네요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네. 어쨌든 그 사람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래를 하지 네. 않으면 뭐 안 되니까. 예, 실에서 아니면 혹은 이제 층을 막 중층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다르게 해놓고 근데 실제로 네이버 등록할 땐 7층으로 해놓고서도 층 오픈 안 하기 했는데 똑같은 7층 동일한 호수야 중복 매물로 쫙 묶이거든요. 네. 근데 8층을 해놓고 중층에 놓으면 따로 개별적으로 뜨면서 안 묶여요. 이게 사람들은 같은 매물인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8층으로 안 떠 있으니까 8층으로 떠 있는 거 보고서 전화했는데 이거 7층이면 오이씨 너희 새끼 허위 매물 이럴 수 있겠지만 충충으로 난 뜬 거 보고 전화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7층짜리 매물이야. 네. 이런 식으로도 어쨌든 트는 사람들이 있기 그거를 뭐 때문에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부풀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전세 싹 빠지고 매매도 싹 빠지고 매물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전화해 보면은 알게 되는데 전화를 안 하시죠. 그냥 그쵸.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클릭 정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위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야 공급 많대, 야 물량 많대, 매도 관련사 이렇게 많대.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진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분명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었거든요. 네. 아실 물량 데이터 보세요. 저는 그 아실 데이터 물량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간에 그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들 그냥 크롤링 해가지고 수치만 표시하는 건데 그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이제는 좀 그만 속으셔라. 그냥 현장 부동산 가가지고 실제로 매물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면 그리고 그 매물들 중에서 실제 거래할 만한 좀 저렴한 매물들은 몇 개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전월세를 잡을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앞서서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요. 2026년도부터 서울의 공급량이 반토막이 나고요. 문제는 2026년도부터라는 것입니다. 네. 2026년도 딱 한 해가 공급이 적었다라고 하면 1년 버티면 되고 이게 아니라 2027년도도 없고요. 8년도도 없고요. 9년도도 없어요. 진짜 앞으로 공급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나아가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6년도부터는 임대 시장을 더 괴롭히는 정책들만 더 나옵니다. 네. 이미 확정된 것들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25개구,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싹 묶었어요. 이걸 보고서 통쾌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저 투기꾼들 그래 실소유자들만 사야지. 감히 갭 투자를 하려고 해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옳다 그르다에 대한 제가 가치 판단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실거주자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럼 전월세는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왜냐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 일단 못 놓아. 우리가 갭 투기꾼들이라고 욕을 했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갭 투자를 한 사람들이 전월세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월세 공급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전월세 공급은 차단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월세를 놓았었던 사람들이 전월세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거밖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매물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종전에 있었던 세입자가 또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퇴거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간다, 혹은 뭐 다른 전월세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절대 물량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4월 달에 강남 4구랑 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남은 전세 물량 풍기 현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세도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서울 전역으로 묶었죠. 11호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이제 2달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월세를 찾으려는 이제 봄, 가을 이사철이 제일 세잖아요. 이제 가을에 이제 학령기,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 이제 이사해야지 하면서 네. 한 2월 달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찾아보려고 하면 현실을 체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 2026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사항 중 하나가 전세 간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네. 2주택자도 전세 간주 임대료 부과.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2025년도 초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확정이 되었거든요. 2026년도부터는 원래는 3주택자부터 전세를 놓았었을 때는 전세 간주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네. 2주택자도 이제 간주 임대료 걷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다 걷는 건 아니고 고가주택의 정의는 공시 가격 12억 초과주택입니다. 이런 고가주택에서 전세를 놓게 되면 간주 임대료를 걷겠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주택자인데 전세 간주 임대료를 걷어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월세를 받고 있어요. 소득이 있었으니까 세금 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세 보증금은 끝나고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시켜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세금을 내기 싫다라고 하면 전세를 안 놓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2주택자도 전세를 규제해버린다라고 하면 누가 전세 공급을 해요? 1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하나요? 1주택자가 전세를 놓았다는 얘기는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다 박살내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월세를 갖다가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신고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양성화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하는 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임대차 상한제,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전월세 신고제였습니다. 근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다가 2025년도 6월 달부터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 안 하면 너네는 과태료 처분할 거야. 이 얘기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대차 3법에서 앞에 2법까지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세금 걷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25년도부터 이제는 유예 안 해버리고 이제 시행해버렸고, 그럼 이제 2026년부터 간주 임대료 이런 사항들이 이제 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임대차를 넣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 와중에 또 전세를 악마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전세자금 대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또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왜 월세 강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는 이게 전세 금액이 펌핑이 되었고, 이 펌핑된 전세 금액 때문에 매매 금액을 밀어 올렸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다 경제 주체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간 거거든요. 누가 총 들고 협박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 우리 은행 배불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 금리를 고려해 보니까 이자를 납부하는 게 더 싸.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더 비싸면 그냥 월세 들어가고 말죠. 전세자금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거주 비용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목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죠. 현금 부자들은 전세 좀 더 저렴한 금액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땡큐.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높아진 월세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못 모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금이 더 붙게 되니까, 이래저래 세금이 붙으면 그 뭐 누락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 맞으면 이거 몇만 원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맞아. 이런 조세 또 정가를 할 생각이 수도 좀 생기는 있고. 거죠. 뭐 다 하진 못해도 뭐 반이라도 올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월세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 진짜 무주택 서민들만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현 정부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공 임대를 늘려가지고 이제 정부가 임대를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견 타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한테 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막 시세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지어가지고 내가 가격을 딱 눌러놓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찌 보면 여기는 내가 전세 2억인데 옆에서 막 20억, 뭐 10억, 20억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공공 임대를 하겠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저는 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공임대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네, 한 8, 9%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공임대를 늘려라라는 거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예산 문제는 어떻게든 조달해가지고 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공공임대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거예요. 높여 나간 다음에 민간임대 시장을 규제를 한다? 뭐 이거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공공임대 충분히 이제 조성해 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공공임대는 준비도 안 됐어. 오히려 공공임대 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없어. 네. 뭔 돈으로 지을 거야. LH 지금 누적 적자 장난 아니야. 네,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임대 시장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일단은 전세 나쁜 거야. 전세 없애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세를 네. 탄압한다 해서 전세를 안 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세를 놓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줄어든 전세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 전세 금액도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이제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을 늘려가지고 이제 진짜 삶에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 공공에 기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왜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뭔가 대책을 해가지고 공공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시차를 두고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왜 한 번에 급속도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은 뭐라도 이제 빈집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빈집이 더 늘어나야 임대인도 뭐 가격을 쉽사리 못 올릴 거고. 그러면 그 빈집이 비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매수는 빌라를 못 하잖아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좀 싫어하시잖아요. 매수는. 근데 뭐 거주는 해도 되잖아요. 거주 정도까지도 싫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빌라 잠깐 살 수 있지 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공급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예상돼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땜질식 정책밖에 안 돼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게 아파트가 비싼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양질의 주거 지역을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하려고 하면 한 사이클 돌리는데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가격 상승밖에 안 보여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기 좀 그래. 근데 사실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빌라 시장, 오피스텔 시장은 진짜 반토막을 넘어서 약간 초토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빌라 오피스텔 공급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악순환만 더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따른 영향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빌라 집값이 비싸, 오피스텔 집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 인기가 너무 치솟아. 빌라 가격도 엄청 올라. 그러면 빌라 공급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빌라가 막 경매 넘어가고 뭐 하고 지금 화곡동에 경매 얼마나 네. 많아요. 신축 빌라를 다 그냥 줄도선 나고 신축 빌라들은 맨날 전세 사기의 온상 이런 이미지들밖에 안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을 하겠대. 빌라 공급하겠대.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빌라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빌라 집값 잡는 정책이에요? 아파트 집값 잡는 정책이에요? 빌라요? 빌라 공급하면 뭐 빌라 가격 잡겠죠. 그렇죠. 네. 아니 빌라 집값은 지금도 처참한데 왜 빌라 집값을 더 잡냐
푸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 우리는 매매로 갖다가 푸는 게 아니라 임대로 푸는 겁니다라고 말해도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빌라 전월세 가격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의 주범이 오피스텔 빌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라도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분명합니다. 좀 빌라 시장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빌라 전세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를 먼저 확충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빌라 시장을 갖다가 그냥 빌라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자꾸 터지고, 그리고 허그에 분양보증 손실이 너무 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네. 기준도 낮출게. 이러니까 전세 시세보다도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시세가 더 낮아지니까 이러면 전세 안 놓지 뭐 나 월세 돌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전세 시세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빌라 전세 시세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급을 더 하겠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은 지금 전월세 금액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는 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공급이 높은 건데, 우리가 임대차, 물론 저렴한 임대차 필요하다고 전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엉뚱한 거에 대해서만 해버리면 결국 사람들은 저렴한 이제 공공 빌라, 공공 오피스텔이 생겨가지고 막 임대가 막 풀렸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민간에 있었던 전월세 시장이 민간 빌라, 민간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은 또 교란되겠죠. 공공에서 워낙 싸게 조성을 하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오피스텔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무슨 죄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불안한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로 갈래. 네. 빌라 전세는 무서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 오피스텔 공급만 때려놓는다? 그럼 빌라 오피스텔 잡는 정책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결국 아파트 공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근데 아파트 공급을 하려고 했었더니 지금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데들 보다 보면 사업성이 박살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사업성이 왜 박살났을까요? 신축 빌라 때려 짓고 오피스텔 짓고 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서 원래 단독주택 하나 있었으면 입주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10세대짜리 네. 다세대로 지어버려요. 그러면 분양 자격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요? 그럼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니까 일반 분양 세대 수가 줄어들겠죠? 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당 납부해야 되는 분담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적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쪼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재개발 될 걸 예상하고 쪼개고 이런 것까지는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정부 주도로 갖다가 신축 빌라 지어라, 오피스텔 지어라 해버리면 재개발을 해야 될 곳들조차도 재개발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결국 난잡하게 조성돼 있었던 그런 노후 주거 지역들을 재개발로 갖다가 넓게 도로망도 다시 깔고 이제 공공시설도 놓고 이제 녹지축도 형성하고 하면서 양질의 주거 지역을 재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난립된 이런 오피스텔 빌라들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이제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감수하고 어쩔 수 없는 이 공급의 보릿고개를 감수하고서라도 아파트 공급을 좀 하기 위한 이주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키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더 멸실 물량이 늘어나니까 더더욱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한 번은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계속적으로 왔었고,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당장 현재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의 대부분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에 지정했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에 지정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갔다가 즉 이제 입주한 단지들도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이정가 받는 곳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씨앗을 뿌렸으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딱 이런 비유 있잖아요. 속담 중에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아니 언젠가 그러면 이주 대란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모양 그걸로 계속 살라고 냅둬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이 부분을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해결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장 안 나와. 중장기적으로 나와. 그때는 내 임기 끝났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근한시적인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결국 저도 이번에 박사 받은 것도 이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이제 갔는데, 결국 이런 사항들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당장 이제 이게 급하대 할 수 있는 카드 뭐야?
지금 빌라 오피스텔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아파트 시장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그냥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향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쪽에는 큰 기대를 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네. 제가 말해놓고서 좀 이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충되지는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해드렸던 거의 핵심은 정부가 뭔가 해줄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네. 로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뭐 우리 재개발 재건축 팍팍 밀어줘가지고 빨리빨리 공급해주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고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나도 신축 살고 싶은데 신축이 비싸니까 네. 신축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네. 딱 이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의 그 외 사항들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원이 팍팍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다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랜카드만 붙여놔도 안전진단 신청도 아니고 안전진단 우리 추진할 겁니다.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발족 이것만 나와도 막 가게 5천 뛰고 1억 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초과설립이 나도 가격이 그냥 그런 단지들도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따져봐야겠죠. 용적률, 대지지분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사업 진행되는 곳들에서 이게 갈 곳인지 아닌 곳인지 그런 곳들을 갖다가 잘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옥석 가리기에서 성공을 한 곳이야. 그런 데들은 지금도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강남권 재건축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강북에서도 주요 재개발 지역들 엄청나게 뛰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여기도 재건축되면 다 잘 되겠지 라고만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잘 공부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곳들은 평가가 끝난 거니까 그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안 올라간 것들은 안 되는 거로 이미 평가가 난 게 아니냐? 네, 저는 싸고 좋은 거 없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다 뻔한 단지들 있잖아요. 뭐 압구정 좋은 거 몰라요? 뭐 여의도 좋은 거 몰라요? 이촌동 좋은 거 몰라요? 목동 좋은 거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역들 가격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비싼데 저 금액 이미 뭐 시세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네. 하는데 지나고 보면 이미 반영된 줄 알았던 시세가 더 비싸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저평가에 하고 들어간 곳이 안 올라. 예, 몇 년 저평가예요. 오히려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요. 이게 옥석 가리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저평가가 된 단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평가인 단지를 찾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싼 데는 이유가 있는 단지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확률상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데가 많죠. 사실. 왜냐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은 뭐 2023년 뭐 23년 같이 막 갑자기 막 확 빠졌을 때는 투심이 빠지면은 좀 프리미엄이 막 쭉 줄어드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딱 봤을 때 가격이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저도 어디 뭐 이제 강연 같은 거를 간다던가 아니면 질문들을 이제 막 네. 오잖아요. 여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곳들 특징이 진짜 좋은 데들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봤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방 내가 이제 들고 있어. 네. 왜도 압구정 가지고 있는데 압구정 좋아요?
안 물어보거든요. 한남뉴타운 들고 있는 한남뉴타운 좋은가요? 안 물어봐요. 네. 이미 좋은 거 본인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팔 생각도 없어. 매도자는 많지 않은데 매수자만 대기 수요자 되면 많으니까 가격이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관심 없어. 오히려 얼마나 더 올릴까 이 정도에 대한 관심은 있다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애매한 걸 잡아놓고 애매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마 불명도 비슷한 경우도 많을 텐데 약간 답정너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좋다라고 말해줘. 네. 그런 분들 많죠. 아, 그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소장님 뭐 어쩌죠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 단지 사업성 별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면 화를 냅니다. 너 전문가 맞냐? 지금 정부 여기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라고 했고 뭐 어떤 계획이 있고 우리 조합에서 조합장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 그럼 딱 얘기하죠.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곳, 막 핫한 곳, 이런 곳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뭔가 투자 수익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신축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냥 먼저 확보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건가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일명 안전마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주변 신축 아파트 그게 가격이 크진 있는데 않아졌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마진폭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네. 많아요. 뭐 이제 특히 여기서 속도도 많이 진행됐어. 관리처분까지 갔어. 그럼 한 3억에서 5억 정도? 뭐 이것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더 벌어야지. 또 어떤 단지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몇 년 기다려 2억 벌자고 그래? 나 이거 싫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쫙 다 먹고 싶으면 초기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초기 지역이 단순히 오래 걸린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업성이 안 나와 분담 금액 막 8억, 10억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8억, 10억 납부하더라도 갑시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분담금을 8억을 낸다고? 10억을 낸다고? 어이씨 이거는 사기야. 조합장 너 분명 분담금 3억이면 낸다며 5억이면 낸다며 거짓말을 했어. 저 조합장 끌어내려야 돼 하면서 반발이 생긴다던가 사업이 네. 산으로 간다던가 하는 조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지를 안 하고서 투자를 한다? 그럼 그냥 묻지마 투자 말고 뭐가 되냐라는 얘기인 건데 즉 당연히 앞단에 있는 단지들은 먹을 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맨날 영상 보다 보면 소액으로 10억 벌 수 있는 거 3억 투자해서 10억 이미 과거 거를 이제 복귀하는 거니까. 네. 네. 여기 주변 시세 보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예정지 사업장이야. 강남은 집값이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50억씩 하잖아요. 신축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재개발 되면 신통이든 뭐하든 하게 되면 30억 예상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완성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해제되면 애초에 지정도 안 되잖아요. 강남 네. 쪽에서는 반발도 되게 심해요. 건물 들고 있는 사람들, 단독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정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통한다 했다가 떨어지면 모아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도시목각 한다고 했다가 역세권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자체가 애초에 반발이 너무 심해서 거든요. 그런 식인 곳들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차라리 웃돈을 주더라도 사라. 그러니까 진행이 더 먼저다. 그렇죠.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좀 유명한 네. 그럼 남들 다 알만한 주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코인에서도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승률로는 재미가 없어. 그거 10% 네. 20% 올라가도 그걸로 내 인생 역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앞으로 놓친 게 있기 때문에 인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박이 터져야 되고 알트코인에서 내가 수익률 300% 한번 먹어보겠다. 네. 리스크가 어떨까요? 엄청나게 높죠. 300% 먹으려다가 이렇게 깡통 찰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는 리스크 인지하고서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베팅하겠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리스크를 인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먹을 게 별로 없네가 아니라 그 먹을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진행도 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될 것 같아 신축이 될 것 같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생각한다면 너무 비쌀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서울에 그런 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수십억 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텐데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것들 중에서 최저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인서울에서는 최소 2, 3억으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3억 정도면 실제 신축이 될 것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곳 중 하나가 상계 뉴타운 종종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 상계 뉴타운에서 상계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도 빨라요. 상계 1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도 했고요. 네.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집행부가 한번 뒤엎어졌습니다. 네. 분당은 너무 높다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싸우고 복구 지지고 했다가 조합 구성원이 다시금 재구성돼가지고 이제 내년도 2026년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하반기쯤에는 인가도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입주까지 5년에서 6년이에요. 5년, 6년 뒤에 입주할 게 명확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재개발 정원주 8분 능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다 끝난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 나면 이제 2주 철거하는 거예요. 2주 철거하는데 한 2년 잡고 공사기간 3년에서 뭐 한 4년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지금 상계 뉴타운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는 그 정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겠죠. 네. 아우 소장님 전 2, 3억 원으로 상계동 싫어요. 전 노원구 싫어요. 저는 그래도 뭐 강남에서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할 수 없죠. 강남에서 이게 사실 예정지도 2, 3억이면 안 돼요. 예정지도 2, 3억으로는 택도 없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돈으로 된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한번 인지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상계 뉴타운이 나쁜 거냐? 참고로 사업성은 상계 뉴타운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엎어졌었죠. 네. 그런데 여기가 투자 금액이 2, 3억이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분당 금액이 제가 봤을 때 6억에서 7억은 예상해야 돼요. 어휴. 그러면 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래도 완공이 되면 지금 은평구, 노원구 이런 데들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15억 시대는 열렸어요. 네. 지금 경기도지만 광명에서도 17억에 일반 분양 끝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노도강, 뭐 금강구라고 한다 하더라도 신축 완성만 되면 15억이야. 그럼 내가 지금 분당가에 다 납부했을 때 총매가가 지금 10억이거든요. 네. 5억은 버는 거잖아요. 2, 3억 투자해서 네. 5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5억을 버는 투자 나빠요? 아니 10억을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는 최종적으로 물론 10억을 뭐 납부하는 그때는, 건데 네. 그 분담금은 입주할 때 납부하는 거지. 나중에 내는 거니까. 근데 이 중간에는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짜 2, 3억 투자해가지고 5억 버는 거죠. 괜찮죠. 네.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갔다가 확실하게 그러면 250% 정도 버는 거네요. 5년만 주식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5억 번다. 그러면은 할 만한 투자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기는 상계동이 21년도 전고점 대비해서 2, 3억이 빠진 곳이에요. 네. 전에는 상계동도 5억씩 투자금이 필요했었거든요. 가격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단 전고점 회복만 해도 2, 3억은 버는 거고 그리고 여기 돌파하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마포 성동구 하다못해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만 본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노원구도 언제까지 뭐 15억일 거야 우리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그 플러스 알파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안전한 투자가 있는데 정말 뭐 그렇게 얼마나 더 대박을 벌려고 리스크를 안 놔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 지역을 포기 못하는 걸까요? 지역을 포기 못하니까 못 그렇죠. 가겠죠. 뭐 지역을 포기 못하니까 그리고 잘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땐 잘 몰라서 그래요. 저한테 실제로 뭐 유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혹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막 질문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쭉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네. 이런 리스크들을 인지하고서라도 그래도 나는 뭐 괜찮다. 혹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사줘요. 애한테 사주면 뭐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상관없잖아요. 네. 우리 애가 아직 어려. 미취학 아동이야. 뭐 30년 뒤에 준공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솔직히 30년 뒤에 재개발이 안 돼도 네. 빌라 가격도 30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사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리스크를 제대로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사장님이 된대요. 뭐 어떻게 하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차라리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뒷단에 있는 해당 지역에 가는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좀 찾아주실 수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뭐 이제 물건 선택들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들은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욕심도 욕심인데 좀 무지위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계 뉴타운도 어디까지나 2, 3억일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 가면 이제 4억 필요해요, 5억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서 진짜 물리적으로 그냥 인서울 투자의 마지노선이 이제 5억이야. 실제로 21년도엔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2, 3억으로는 예정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정지의 투자법도 따로 있어요. 어제까지 좀 이제 검토하는 사항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만 지금은 확실하고 뒷단에 있는 곳들도 있는데 2, 3억으로 굳이 제 투자 스타일상으로는 저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 그게 또 수익률이 나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2, 3억 투자해서 5년 만에 5억 벌기. 그것보다 나는 더 투자를 수익률이 높은 걸 갈 거다라고 하면 그냥 할 말 없어요. 도파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코인으로 대박을 낼 거야. 그럼 하세요.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충분하다 봅니다. 뭐 소득은 조금 높은데 이제 자산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내 돈 가지고는 살만한 게 없는데 이제 미래에 좀 베팅을 하는 거죠. 나중에 한 6, 7년 뒤에 준공할 만한 거를 미리 좀 매수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는 뭐 일종의 청약 당첨이랑 뭐 비슷한 개념으로 그럼요. 접근하는 거죠. 그런 건 괜찮을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40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40대 뭐 40대 중반 정도 돼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사실 지금 이제 실거주용 집도 필요한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 재개발을 산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내가 감내를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내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는 라이프 사이클을 잘 고려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뭐 하다 보면 10년이에요. 네. 어영부영하면 10년이 뭐예요? 20년 그렇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단에 있으면 있을수록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2026년도 6월달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권자가 달라짐에 인하여 사실 인허가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해요.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조건 연임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알 수 없죠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괜히 막 종묘니 한강버스니 흔드는 데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민주당이라 해서 재개정에서 다 탄압하는 건 아닙니다. 온건한 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후보 얘기 나오는 분들은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인허가 잘해줄 것이냐 약간 조금 유언하고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좀 걸릴 수 있는 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시에서 괴롭힐 만한 건 이제 없습니다. 예,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는 이제 감정평가 받고 분양 신청하고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막 낮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7, 8년은 그냥 들어갑니다. 네. 사업시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데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소요가 돼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2주 철거 2년, 공사기간 3년에서 4년.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관리처분 인가 당장 오늘 나도 입주까지 5, 6년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업시 인가는 나야 최소한 8년 뒤 입주. 네. 이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입주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뒷단에 있으면 뒷단에 있을수록 리스크도 그만큼 줄어들고 비싸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나이를 고려했었을 때 언젠가는 입주하면 좋겠다. 5년 뒤에 입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난 거 사는 거고 3년 뒤에 입주해야 돼라고 하면 착공한 거 사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갔다가 비싼 것 같지만 그래도 그만큼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는 측면들도 있고 여기서도 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뒷단에 있으면 끝물이다, 먹을 거 없다라고 말하지만 단적으로 청약받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니, 근데 자연 상승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럼요. 것도 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는 다 찝어가요. 네. 좋은 평형들도 다 가져가. 그래놓고 저층 혹은 뭐 소형 평형들만 남아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네. 그것도 좋다고 제발 좀 주세요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요즘은 뭐 로또 청약 이게 분양가 상한제 있고 이런 데는 로또 청약이지만 사실 최근에 광명 11구역 분양가가 이게 뭐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들 완판 내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정도로 고분양으로도 요즘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걸 받은 거는 신축이 그만큼 귀해지니까
얘가 완공될 때쯤에는 17억이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 상승분을 기대하고 결국 앞에서도 쭉 얘기드렸던 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떠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2026년도부터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되기 요즘 어렵잖아요. 당첨 안 돼도 그냥 내가 사놓고서 권리를 사는 거고 입주권을 여기서도 시세 차익이 이제 뒷단이니까 예상되는 주변 시세와의 안전마진 폭이 뭐 3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어요. 그거라도 확실하게 벌 수 있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예산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투자 지역들을 살펴보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집값이 상승한다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재개발 재건축이고, 근데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는 뭐 투자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신축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